자, 이어서 고령사회 커뮤니티 케어의 방향에 대해서 제가 참 좋아하는 우리 조선일보 김철중 의학 전문 기자님 강의 있겠습니다. 간단히 양력 소개해드리면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학사하시고 박사하시고 영상학 전문의시고요. 현재 지금 조선일보 의학 전문 기자이시고 조선일보 논설위원 겸임하고 계십니다. 강의 부탁드립니다. 네, 자세한 소개 감사합니다. 앞선 강의 들으니까 참 병원장 하기가 정말 어렵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자 그거에 비하면 기자가 참 좋은 직업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기사만 안 쓰면 기자가 제일 좋은 직업입니다. 저는 작년 3월부터 올 3월까지 일본의 그 초고령사회를 공부하고 취재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1년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가 초고령사회여서 고령 기자가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갔다 왔는데요. 그래서 1년간 살면서 이제 주로 뭐 의사 출신이다 보니까 좀 일본의 이제 의료, 그다음에 어떤 커뮤니티 케어 이런 위주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시간을 좀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우리의 15년 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5년 후를 미리 한번 산책해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일본이 28.4%입니다. 65세 이상이요. 28.4%고 우리가 15%니까 거의 2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럼 우리가 일본이 15%였던 거는 1999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전이었죠. 그리고 일본이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포괄 케어를 시작한 게 2005년이었습니다. 그때가 약 20%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령인 거예요. 즉 우리로 치면은 본격적으로 지역 포괄 케어를 시행할 시점은 약 2026년 정도 되는 거라고 보고요. 근데 우리가 약 20년 후에는 일본이랑 인구 비율이 같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40년 동안 하는 거를 우리는 20년 안에 바로 해야 되니까 이 안에서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질지 아주 관심이 크게 쓰입니다. 일본은 이제 전체적으로 인구는 줄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인구는 줄고 있는데 이 안에 이제 인구 분포를 보면은 이게 이제 65세 이상이고요. 요 점선이 75세 이상인데 이 75세 이상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5에서 74보다 75세 이상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뭐 65세 이상 인구 비율로만 치면은 좀 약간 여유가 있어요. 지금 현재 일본이 우리랑 같은 15%입니다. 75세 이상이. 그러니까 이게 의학적으로 75세 이상부터 막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막 돌봄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75세 이상이 굉장히 많다는 게 굉장히 이게 포인트고요. 그다음에 이 65세 이상에서 되게 10명 중 7명이 다 혼자 살거나 노부부만 사는 거죠. 그러니까 돌볼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혼자 입원하고 혼자 퇴원합니다. 혼입 혼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핵심은 75세 이상이 너무 많아진다는 거랑 돌볼 사람이 없다는 거. 그걸 위해서 어떻게 의료랑 복지 시스템을 짰을까? 이게 이제 일본의 그 키워드입니다. 일본에서 되게 유명한 그 연구인데요. 이제 어떻게 늙어가고 노쇠해지고 어떻게 자립도가 떨어지는지를 본 연구입니다. 이걸 일본 학회 갈 때마다 나오는데요. 남자를 보면 남자 10명 중에 90세가 돼도 10명 중에 1명은 아주 정정합니다. 다들 내가 여기에 속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절대 안 그렇습니다. 70대 초반부터 10명 중 7명은 노쇠해져서 90세 되면 바닥을 칩니다. 즉 누워있게 되는 거죠. 요양병원에 가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10명 중에 2명은 60대 중반부터 이제 뭐 만성질환이 많은 사람들이죠. 이제 노쇠해져서 70대부터는 들어놓은 거죠. 여자는 어떠냐? 여자는 아주 건강한 분은 없습니다. 큰 기대하지 마세요. 그래서 대신에 10명 중에 9명이 70대부터 천천히 노쇠해져서 90세가 되더라도 바닥은 안 쳐요. 뭔가 도움을 받으면 돌아다닌다는 거죠. 그다음에 남자는 10명 중에 2명이었지만 여자는 10명 중에 1명이 이제 60대부터 노쇠해집니다. 자, 이 분포대로 다 가 있어요. 이 분포대로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좀 돌아다니시는 그룹이 요 그룹이잖아요. 자립도 1, 2. 요 그룹들을 보면은 약 80대 후반은 전부 다 여성분들은 돌아다니고 남자분들은 다 누워 있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 중에 또 남자 1명은 막 에베레스트 트레킹 다니고 막 이러는 거죠. 뭐 이런 분포대로 가 있고요. 그다음에 60대인데 요양병원에 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남자라고 보면 되시고요.
그다음에 이때부터 나빠지잖아요. 70대 초반부터. 그러니까 이때 급성기 병원에 많이 들락날락거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급성기 병원에 들락날락거려서 좋아졌다 악화됐다 하면서 이렇게 쭉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이 분포대로 다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의 다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유전적으로 먹는 거, 뭐 생활 비슷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될 거라고 보는데, 다만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약간 점점 건강해지잖아요. 계속 조금 막 10년 전에 10년 이상 젊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70대 초반에서 약 70대 중반으로 이제 약간 4, 5년이 늦춰질 거다라고 예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이 초고령 사회에서 오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이 문제들이 약 4, 5년 정도 좀 늦춰질 거라고 이제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처음 이 급성기 병원부터 쭉 가면요. 이게 이제 일본의 되게 유명한 노인 전문 병원이에요. 도쿄 건강장수센터인데요. 여기 이제 스텝이 127명인데 되게 우리랑 분포가 좀 다릅니다. 이건 그냥 종합병원이에요. 3차 병원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하여튼 호흡기내과, 신장내과, 내분비내과들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노인성 관련 질환의 의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분포상요. 그다음에 절반이 노인의학 세부 전문의를 땄죠. 그리고 되게 이제 시그널들이 굉장히 심플하죠. 뭐 16번으로 갔다가 17번으로 가고, 뭐 빨간색 갔다가 녹색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심플하고요. 보이는 숫자, 대기하는 숫자도 3명만 딱 표시하고 휠체어로 다 억세스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입원 환자의 평균 나이가 80세입니다. 우리나라도 곧 그렇게 될 겁니다. 될 거라고 봅니다. 15년 후에는 입원 환자 나이가 80세예요. 지금 약 63, 4, 55세죠. 근데 50%가 응급실을 통해서 입원하죠. 이게 이제 특이한 현상인데, 이제 원래 갖고 있던 질병이 악화돼서 응급실로 왔다가 입원하고 좋아져서 퇴원하고 다시 또 응급실로 오고, 이런 방식입니다. 그다음에 40%가 다 이게 다 이제 전후 세대에 태어난 사람들이라서 이렇게 췌장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40%가 당뇨병이고요, 20%가 치매입니다. 그래서 고혈압, 당뇨, 치매, 고지혈증은 국민 4대 질환에서 이거 치매도 정신과에서 안 봅니다. 그냥 동네 병원에서 다 보죠. 근데 제일 문제가 이제 점점 입원이 길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원 기간이 길어지는 거죠. 뭐 쉽게 75세 위암은 일주일이면 태어나지만 85세 위암 수술은 약 15일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점점 입원이 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당면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디스차지 플랜 팀이 있죠. 이게 굉장히 큰 주요한 병원의 업무입니다. 환자 오자마자 일주일에 퇴원합니다. 계속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의사 간호 플랜 팀이 있고요. 그다음에 입원 후 3일부터 상담 시작하는데, 최근에 보니까 그냥 입원할 때부터 퇴원 팀이 붙어요. 퇴원을 갈 곳을 다 이제 조사를 해서 어디로 가셔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다 알려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누가 돌볼지도 다 조사를 해서 퇴원 간다 그러면 퇴원 집으로도 가봅니다. 가봐서 이 사람 장애를 갖고 살 수 있는지, 할 수 없으면은 구청에 이제 그 개호보험에 연락해서 집을 고쳐주죠. 그래서 24시간 집 고쳐주는 회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퇴원을 적시해서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 중환자실에 나와서 일반 병실에 있다면은 약 10일에서 12일면은 다 퇴원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갈 곳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는 갈 곳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기껏 갈 곳은 요양병원인데요. 요양병원에 가서 다 들어놓는 거죠. 완전히 병원 기능이 마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도 그게 제일 걱정됐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갈 곳을 중간을 엄청나게 많이 늘리는 겁니다. 엑싯을 많이 늘려놓는 거죠. 그다음에 약을 엄청나게 먹습니다. 그래서 80세 중반이면은 벌써 성분이 다른 6개 약을 뭐 절반이 먹고요. 10개 이상 먹는 사람도 약 10% 정도 되죠. 그래서 이 폴리파마시 컨퍼런스가 굉장히 큰 병원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이상 먹는 약, 6개 이상을 먹는 사람을 다 이제 이렇게 방사형으로 병상을 배치하는 거죠. 다 창을 주기 위해서. 4인실인 경우엔 창쪽 2명만 햇빛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죠. 일본도 이제 하지만 이렇게 적빈유리를 해서 햇빛을 주려고 노력하고 끝을 머리맡을 터주죠. 그래서 이제 햇빛을 주려고 노력하죠. 햇빛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게 의외로 병원에서 가장 많이 낙상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 에스컬레이터입니다. 에스컬레이터에서 90세 할머니가 이렇게 막 지팡이 짚고 갔다가 해서 툭 넘어지면 바로 힙 프랙처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에스컬레이터에 엄청나게 막 직원을 배치하기도 하고 이런 위험 시그널을 해놓죠. 그다음에 이게 응급실입니다. 중환자실처럼 보이죠. 그래서 뭐 콜레스 프랙처로 왔는데 뭐 스텐트 2개 박혀 있고 당뇨 30년 앓고 있고 뭐 뇌졸중 약 먹고 있고 뭐 하다 보면은 이거 일반 응급의학과에서 못 봅니다. 그래서 이제 다 이 안에 뭐 내과 내려와 있고 다 안에서 중환자실로 돼 있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점점 중환자실화 돼가고 있겠죠. 그다음에 이게 이동의 문제인데요. 초고령사에서 그나마 병원에 오면 다행인데 병원에 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병원들이 다 닥터카를 의사가 달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꼭 필요하면 달려가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이 도쿄에 있는 그 119 구급대를 타는 그 나이를 봤더니 75세 이상이 다 119 구급대를 타고 다니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고령자들이 다 타고 다니니까요. 정작 중요한 응급환자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 병원들이 앰뷸런스를 좀 많이 운영해서 외래 환자의 경우에는 앰뷸런스 콜센터로 연락이 오면은 병원들이 이제 싣고 나가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급성기에서 나오는 이제 집에 가거나 아니면은 집에 갈 수 있으면 땡큐고 뭐 노인홈이나 이런 데 가면 갈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기능 회복이 더뎠다 12일 정도니까 뭐 뇌졸중이라든지 다른 퇴행성 질환인 경우는 기능 회복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가는 곳이 이제 서브 아큐트 재활병원으로 가는 겁니다. 재활병원으로 굉장히 잘 가는데 그 이유는 수가입니다. 그래서 급성기 병원에서는 재활 수가를 2유니트밖에 안 줘요. 그러니까 40분, 20분씩 2개. 근데 이 재활병원으로 가면은 9유니트를 주니까 3시간을 줍니다. 그러니까 다 보험이에요. 다 100% 보험이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재활병원으로 안 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 설명을 해줍니다. 자, 지역 병원에 그 환자 주변 사는 병원에 이 병원 평판이 좋고 수가가 이렇게 되니까 가십시오. 그러면 다 가죠. 그리고 참고로 일본 병원들은 95%가 다 급여입니다. 그러니까 비급여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하면 다 보험이에요. 10%에서 30%만 내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료진에 대한 신뢰가 높다는 거죠. 뭐 그냥 보험 보장률이 워낙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활병원에 가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이제 재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 여기서의 목표는 이제 삶을 질병을 완치시킨다기보다도 기능을 회복시켜서 삶을 일상생활 돌봄 없이 이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식사도 다 식당에 와서 이렇게 먹게 합니다. 다 어떻게든 이제 병실에서 밥을 안 줍니다. 그러니까 병상 위에다가 식사를 안 주고 그냥 다 어떻게든 데리고 나와서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태어나기 전에는 이렇게 자기가 침대방이라든지 다다미 방에서 살아보게 하죠. 이거 병원 내에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살아보게 해서 빨래는 개는지, 뭐 세탁기에 세탁물을 넣는지, 뭐 식사를 할 수 있는지, 뭐 이불은 개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측정을 해서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이 자립생활에 필요한 부분들을 다 개선을 해서 물리치료를 다 하는 거죠. 요리를 시키고요. 그다음에 이게 막 여기 20초인데 4차선 동네 4차선이 약 20초에서 25초인데 이걸 걸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뭐 이렇게 목욕탕 올라갈 수 있는지 동네 산책할 수 있는지를 다 측정을 해가지고요. 대개 이제 이거 횡단보도 25초에 걸어갈 수 있고 100m 정도 걸어갈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퇴원이죠. 왜냐하면 100m만 걸어가면 편의점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되게 이제 거의 노인들은 이제 거의 다 지방에서 못 삽니다. 지방에서 못 사고 이미 지방은 다 이제 흘러갔어요. 흘러가고 노인들이 전부 다 지금 대도시로 오고 있습니다. 이 교통하고 생활 인프라가 있는 곳에서만 살 수 있죠. 그래서 앞으로 지금도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 이 광역시로 다 노인들이 다 올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퇴원하기 전에는 이제 보장구를 다 해서 퇴원을 시키는 거죠. 자, 그렇게 퇴원을 시켜서 이제 집으로 보내면 의사가 없는 곳으로 재택 복귀라고 하는데요. 의사가 없는 곳으로 보내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지역 포괄 케어가 시작이 되는 거죠. 되게 이제 재택 종합 케어 센터에서 이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의료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이제 뭐 의료 쪽만 얘기하면 의료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외래 오면 땡큐지만 외래 못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고령사회가 아니고요. 그냥 다 85세, 88세 막 이런 상황이거든요. 되게 그리고 막 장애 있고 막. 그러니까 못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이 이제 가는 거죠. 가서 이제
방문 진료를 하는데요. 한 해 1,200만 건의 방문 진료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내과 의사고요. 이제 이건 이제 진료 보조원이고 이제 이분은 환자인데 되게 유명한 영화 감독이에요. 여기 따님 같으신 분은 부인입니다. 거기까지만 알아요, 제가. 하여튼 그 재택 진료 동네 의원들이 많이 합니다. 동네 의원들이 하는데 동네 의원의 약 22.4%가 재택 진료를 합니다. 즉 6집에서 10집으로 가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뭐 월수금은 자기 외래 보고요. 그다음에 화목은 동네 돌아다니고 뭐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안 하고 외래 안 하고 그냥 하루 동네만 돌아다니신 분도 있고 하여튼 뭐 한 명이건 뭐 15명이 15집이건 한 집이건 하여튼 다 참여하는 분이 동네 의원의 약 22.4%인데 수가가 좋습니다. 2번 가고 한번 응급으로 불렀을 때 가니까 약 한 달에 약 3번에서 4번 가는데요. 약 한국 돈으로 이제 100만 원 정도 수가를 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속 그 사람의 관리하는 거 리포트를 이제 공단에다 제출을 해야 되고요. 뭐 그다음에 6개월에 한 번은 다 환자 가족 집에 다 모여서 컨퍼런스를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수가가 좋게 하는 것 이유는 이제 일본 정부가 이게 한 달에 그 사람들 입원하면 500만 원 정도 드는데 방문 진료하면 166만 원만 드니까 일본에서는 계속 방문 진료를 권장하는 거예요. 뭐 방문 진료건 가정간호건 뭘 했던 전체 비용이 3분의 1인 거예요. 제발 병원에 오지 마세요. 병상에 완전히 그냥 누워 있지 마시라. 뭐 이런 거죠. 집에서 다. 그리고 환자들도 좋아합니다. 환자들도 훨씬 낫죠. 병원에 생판 모르는 데 가서 입원해 있는 것보다요. 그래서 이런 방문 진료를 이렇게 하는 일본 정부 굉장히 스마트한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아까 본 그 서브아큐트 재활병원에도 엄청나게 수가가 좋습니다. 그냥 엄청나게 집중 투자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동작을 회복을 해서 기능을 회복을 해서 이 사람이 병원에 입원해 있지 않고 집에서나 이렇게 막 살아갈 수만 있다면 돌봄 없이 살아갈 수만 있다면 국가 전체 의료비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세이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브아큐트 병원에다가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해서 지금 8만 병상이 서브아큐트 병원이 있고요. 우리나라는 서브아큐트 재활병원이 이제 올해 시범 사업인데 뭐 다 합쳐봤자 1,000병상도 안 되는 거죠. 이제부터 시작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방문 뭐 이제 진료를 하고요. 그다음에 상담을 하고 이제 뭐 따스합니다. 뭐 크게 진단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서포티브 케어 하는 거죠. 계속. 그다음에 이게 이제 방문 진료만 하는 의원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전문 의원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기사, 보조원, 의사, 뭐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일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잘 의학 용어로 알아듣는 트레이닝을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막 뭐라고 얘기하면은 막 여기다 받아 적고 뭘 빼고 뭐 항생제 넣고 빼고 뭐 해서 하면은 처방전 오케이 하면은 이제 프린트해서 도장 찍어서 딱 환자한테 주는 거죠. 약 15분에서 20분 정도. 그래서 하루에 약 10집에서 12집 정도 다니죠. 여기는 이제 제일 큰 회사 방문 진료 병원인데 약 30 방문 진료하는 집이 약 3,500집. 지금 제가 2달 전에 갔더니 약 4,600집으로 늘었더라고요. 여기 의사가 60명 있습니다. 아침에 그냥 의사들이 쫙 터지는 거죠. 모이지도 않아요. 이렇게 여기는 그냥 행정 직원들만 있는 거죠. 그리고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성형외과 다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욕창이 심하다 그러면 다음 진료는 방문 진료는 성형외과 가고 뭐 우울증이 심하다 그러면 다음 진료는 정신과 가고 그래서 시스템화돼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초록이 이제 방문 진료를 받는 환자고요. 그다음에 빨간색이 방문 진료를 하는 의원입니다. 이게 도쿄 시내인데요.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다음에 방문 진료의 또 하나의 목적은 이제 방문 호스피스입니다. 이제 일본이 2000년에 82%가 병원에서 사망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방문 진료를 활성화하고 나서부터 집이랑 요양원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좀 늘면서 이제 정점을 찍고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방문 호스피스에서 몰핀이랑 감염 관리를 잘해서 하면은 그래서 집에서 돌아가시게 한다. 이제 평원사라고 하는데요. 평원사가 되면은 그 의사한테 1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방문 호스피스를 굉장히 교육도 받고 많이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방문 호스피스라는 게 뭐 약 한 달에 아니면 2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방문 진료 수가 100만 원, 그다음에 호스피스 인센티브 100만 원. 그러니까 괜찮죠. 우리나라는 지금 막 계속 병원 사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이게 앞으로 큰 인권적으로 좀 문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방문 진료의 수준이 점점 진화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뭐 치과, 방문 치과 모든 게 다 방문이죠. 방문 치과, 방문 간호, 방문 물리치료, 뭐 방문 음식, 뭐 목욕, 뭐 이런 거 다 방문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지휘생사가 일주일에 2번씩 가서 이렇게 쫙 해줍니다. 시원하게. 그래서 우리 집에도 왔으면 좋겠는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막 치과 의사고요, 지휘생사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전문적인 치료를 하고요. 뭐 윙해서 틀니 다 거기서 틀니가 계속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틀니 다 깎고 막 맞춰서 주고 다 하고 있죠. 너무나 열심히 하길래 아주 너무 모습이 너무 이뻐가지고 제가 사진 하나 찍었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방문 심장내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모니터링 장비를 다 설치해 놓고요, 심전도라든지 체중 이런 모니터링 장비 다 설치해 놓고. 그래서 일주일에 2번 심장내과 의사가 가는 거죠. 심장내과 의사들이 가고, 그다음에 만약에 체중이 계속 늘어난다 그러면 심장내과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치를 하고 뭐 다 O2 뭐 이런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뭐 이거 할 수 있는 장비가 약 20개 됩니다. 그래서 다 심장내과를 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신부전 환자에 대한 방문 진료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부전 환자의 재입원율이 50% 떨어졌습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야, 심장내과 의사 가냐? 야, 그런 의사 구할 수 있을까? 근데 젊은 사람들은 합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에 3번만 일하고요. 이틀은 뭐 자기 시간 갖고 뭐 이런 봉직해 있으면 일주일 내내 일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 이거 방문 진료가 더 낫다는 거죠. 그래서 뭐 방문 진료가 방문 내과뿐만 아니라 순환기내과, 재활의학과, 신경과, 정형외과, 방문 피부과 다 방문 진료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방문 진료 안 되는 거는 또 이제 원격 진료로 하고요. 원격 진료는 이제 되게 수가에 이제 첫 진료는 대면해야 되고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원격 진료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영상 통화를 하는데요. 되게 이제 고혈압 재진이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42,000원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로 하면은 약 21,000원 정도, 절반 줍니다. 절반. 그래서 굉장히 활성화됐고요. 이 양반은 이제 그 커넥티브 티슈 디지즈 전문가에서 뭐 홋카이도 환자도 보고 후쿠오카 환자도 보고 뭐 굉장히 잘했는데 일본 의사협회에서 이거는 의료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좀 30분 이내에 달려갈 수 있는 집만 했어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확 줄었습니다. 근데 건강보험은 되고 있습니다. 보험은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게 이제 병원도 아니고 집도 아닌 중건시설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거죠. 즉 뭐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우리 아버지 지금 병원에 있기에는 좀 과하고 집에 계속 놔두자니 좀 불안한데 이런 경우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특히 85세, 막 80, 90세 이런 분들은요, 그냥 병원에 있으면 너무 좀 과한 것 같고 집에 있으면 좀 불안 이런 상태가 너무 많으니까 그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엄청나게 있어야 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경증 치매들이죠. 다 이제 중증 치매 되면 그때 당시에 이제 요양병원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경증 치매일 때는 다 그룹 폼에 가지고 이 동네에 있는 거예요. 동네에 9명이 치매 환자 같이 지내는 거죠. 자기가 쓰던 뭐 이부자리, 뭐 테레비 이런 거 다 갖고 오고 공동 시설만 같이 하는 거죠. 그다음에 소규모 다기능 주택 이것도 다 동네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와서 쭉 물리치료 받고 뭐 치매 치료를 하고 그다음에 오후에 이제 집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동네에 있어요. 이렇게 자기가 다니던 이발소, 뭐 과일 가게 옆에 이런 소규모 다기능 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점심도 주고요, 목욕도 시켜주고 일주일에 2번. 이거 다 보험입니다. 개요보험으로 다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곳이 약 5,400곳이 있습니다. 소규모 다기능 주택. 그러니까 뭐 어느 동네에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지금 뭐 정부가 커뮤니티 케어 하는데 이 중간 시설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어요. 그럼 엑싯이 없으면 어디로 갈 거냐 이거죠. 이게 저는 집에서 케어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면 다 요양병원을 결국엔 갈 거예요. 이 중간 시설이 없으면 다 요양병원에 가서 누워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약간 병원에 가까운 게 이제 노인 보건 시설이죠. 여기 의사 없어도 됩니다. 아까 여기 의사 없어도 되고 여기 간호사만 있으면 되고요. 여기는 낮에 의사 1명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약 150명 정도. 병원이랑 약간 비슷하죠. 근데 각자 여기 생활하고 여기 쉬어하는 거죠. 약물 치료 받고 뭐 이렇게 생활하고 3개월 정도 있다가 또 좋아지면 집에 가고 뭐 이런 식이죠. 그다음에 이제 나이 들수록 자꾸 모여 삽니다. 모여 살아서 이제 뭐 음식, 세탁, 청소 이런 것들은 다 서비스해주고 모여 살고 이래야지만 살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노인홈들이 지금 도쿄에 가면은 새로 짓는 건물들은 다 거의 다 노인홈들이죠. 노인홈들이 엄청나게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분명히 나이 들면 모여 살 거다. 대개 이제 75세에 입주해거든요. 75세에 이런 약
150가구 정도 다는 조그만 아파트에 이제 모여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약 75세에서 90세까지 보증금은 이렇게 책정이 돼 있죠. 그래서 뭐 다 배리어 프리고요. 이렇게 호출할 수 있고 뭐 간호사가 한 명 상주하니까요. 24시간 상주하니까 다 호출해서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초고령사의 또 하나의 특징이 이렇게 다 어울리게 하는 거죠. 굉장히 사회적 고립이 노쇠를 굉장히 촉발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어울리게 하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여자분들이 많죠. 돌아다니신 분들은 하여튼 모여서 굉장히 어울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뭐 무슨 당구 클럽, 무슨 뭐 독서 클럽 이런 것들이 약 20만 개 정도 있고요. 모임 같은 게 약 7만 개 정도 있습니다. 도쿄 장수센터에서 뭐 건강 수칙 12가지를 작년에 발표했는데 12가지 중에 4개가 어울리라는 거예요. 어울려라. 동네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고 동네 거리를 알아라. 뭐 사회 참 발론티어 해라. 뭐 그다음에 잘 말해라. 그래서 12개 중 4개가 이제 어울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일본에서 되게 유명한 연구인데 이게 한 사람은 운동만 하고 사람들이 안 어울리고 한 사람은 생전 운동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사람 친구들이랑 어울리기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운동 안 하고 어울린 사람이 더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노쇠해져서 고립되는 게 아니라 고립돼서 노쇠해진다. 이게 이제 큰 깨달음이죠. 정리를 하면은 이제 초고령 사회와 의료의 정리를 하면은 의료의 목표가 이제 완치해서 기능을 보존하는 거죠. 돌아다니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돌봄 없이 하는 게 굉장히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질병과 동행하는 체제고요. 의료복지 통합돼야 되고요. 지금처럼 분절이 되면 안 되죠. 의료 중심축이 병원에서 지역으로 이제 옮겨가는 거죠. 그다음에 사회 전체가 배리어 프리해야 됩니다. 이게 움직일 수 있게 해야 돼요. 움직일 수 있게 고립되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 많은 돈을 거기다 어떻게 돈을 쓰냐라는 사회적 저항이 있고 뭐 노인 혐오 폄하 이런 게 있으면은 이 시스템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령 친화 문화를 만들어 우리가 늙는다라고 이제 가야 되는 거죠. 네, 대학병원은 점점 암, 심장, 뇌졸중에 집중을 하고요. 병상 수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급성기 병상 수 이제 늘어나지 않고요. 만약에 1000병상이다. 그러면 지금은 괜찮죠. 문재인 케어 때문에 계속 환자가 늘어날 거예요. 앞으로 10년 동안은 더 늘어날 겁니다. 그러나 15년 지나 그때쯤 되면은 이제 애물단지가 되는 거예요. 다 누워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다음에 중간에 엑시트 플랜이 있어야 돼. 엑시트 플랜이 없으면 이제 의료 시스템이 마비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악업성기 병상을 증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능 회복을 해서 가능한 한 자립할 수 있는 환자를 많이 키워야죠. 그다음에 응급실이 전문화되고요. 감염이 취약해서 1인실이 많이 늘어납니다. 1인실이 늘어나고요. 이 폴리파마시 폴리파마시 전문가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폴리파마시 전문가를 키워야 되고요. 그다음에 노인 포괄 평가 이거 루틴으로 다 입원 환자들 합니다. 그다음에 인지 기능 평가도 하고요. 프레일 체크하고 그다음에 이게 제가 느낀 건데 이제 갈수록 이 씹는 걸 다 측정합니다. 병원에. 그래서 그 씹는 강도에 맞춰서 식사를 주거든요. 그리고 그냥 집에 집에 식사를 배달할 때도 다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저장 강도 다 측정해서 이렇게 그 벨룸 같은 걸 누르면은 혈압처럼 수치가 나오고 막 껌을 씹게 하면 뱉어보면 그 색깔 갖고 측정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강내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못 씹는 환자들은 음식 이렇게 막 닭고기를 그냥 막 으깨가지고 막 이상한 닭다리 모양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한번 먹어보니까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씹을 수 있을 때 맛있는 거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은 1200만 건의 방문 진료 있는데 올해 이제 해보겠다는 거고요. 한국은 우리가 이제 일본은 이제 간호사 3명이 개업할 수가 있습니다. 간호센터를 개업할 수가 있는데 약 8,600곳이 있는데 우리 이제 시범 사업이고 이제 방문 치과가 한 달에 80만 건 우리 아직 없고요. 방문 재활 뭐 회복기 병상 약 8만 개 올해 시범 사업이고 집 엄청나게 고쳐줍니다. 1년에 약 50만 집을 고쳐줍니다. 정리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아직 이런 것들이 취하고 이런 방문, 재택, 포괄 케어 이런 거 다 취약하죠. 그다음에 노인 보건시설, 중간 시설 엄청나게 많죠. 36만 명을 수용하는데 우리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게 많습니다. 방향은 이제 중간 시설을 많이 키워야 되는 거죠. 한국은 이제 고령화가 도시에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올 거라고 보고요. 아직 의료복지 축이 병원과 시설에 있어요. 지역으로 가야겠죠. 중간 시설이 전무합니다. 이걸 키워야겠죠. 방문 시스템을 조금씩 늘려야겠습니다. 노인홈이 이제 시작이고요. 그다음에 보건의료 인력 이게 엄청 큽니다. 그래서 어떻게 수입을 하든지 뭘 해야겠죠.
그래서 초고령사의 3대 목표는 이제 헬스 에이징, 어떻게든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기간을 늘려야 됩니다. 그다음에 어떻게든 어울리게 해야 되고요.